안녕하세요. 어머니들 안녕하세요. 네, 저만 인사하면 좀 제가 이상하죠. 여기 계시는 어머니들께서 제가 태어나서 충주는 처음 와봤는데요. 여기 오신 어머니들께서 충주에 가장 열의가 넘치는 교육에 그 어머니들 맞습니까? 아닌가요? 가장 열의가 넘치시고 어디 놀러 가지 않으시고 이런 교육 때문에 오셨는데 제가 어머님들한테 많은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핵심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어머니들께서 이젠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혹시 중학교 학부모님들, 중학생을 둔 학부모님들 계세요? 중학생? 네, 중학생 학부모님들. 그리고 고3 학부모님들 계십니까? 고3. 고3 학부모님들은 안 계시나 봐요. 제가 고3에 대해서 수시, 정시 전략을 이야기하기 전에 입시 전략이 바뀌는 형태를 좀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늦어도 한 3학년부터는 대입에 관련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생 어머니들께서 특히 잘 들으셔야 되고 고1, 고2 어머니들께서도 내 학생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신중하게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략을 말씀해 드릴 거니까. 제가 지금 9월 9일부터 무슨 날이 시작이 되죠? 9월 9일부터 고3 학생들. 그죠? 수시 접수가 시작이 되죠? 수시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8월 달에 우리가 이제 수시 찍기 컨설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충주는 안 들어보시나요? 네. 찍기 컨설팅이라고 있습니다. 학생이 어느 전형으로 무슨 과에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지 6장의 티켓 중에서 그런데 그 학생들을 찍기 컨설팅을 할 때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한 학생을 위해서 한 5시간을 제가 분석을 해요. 5시간 정도를 분석하는데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까지의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들을 어떻게 수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나온 결과 데이터 가지고 조금 더 나은 대학하고 학과를 찍어줄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지금 제가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수시 지원 전략 그리고 정시 지원 전략을 말씀해 드리겠지만 과정 자체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찍기 컨설팅이 더 유용해질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서초나 반포나 목동이나 일산에서 학생들 이제 컨설팅을 하는데 중1부터 고3까지 컨설팅을 해요. 주기적으로 만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이루어지냐면 고3만 컨설팅을 하지 왜 중1부터 컨설팅이 진행이 되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전형 이름으로 확대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독서활동, 진로활동 우리가 이제는 3부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들이 중요해져서 상위권 10개 대학 있죠.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 10개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모집 인원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 지금부터 중학생을 두는 어머니들께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고3 학생들 수시 지원 전략, 정시 지원 전략을 좀 말씀해 드릴게요. 그런데 우리가 수시 지원 전략, 정시 지원 전략 다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설명회도 많이 했었고 다른 입시기관에서 설명회를 듣다 보면 내 아이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설명회를 듣고 와서 저한테 컨설팅을 받을 때 갔는데 얻는 게 없다라는 거죠. 뭘 어떻게 쓰라는 거야. 왜냐하면 일반적인 얘기만 하고 분석이라고 하는데 난이도는 어려웠다, 쉬웠다. 내 아이의 지금 등급이나 백분이 이런 게 의미가 있지. 난이도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고 해서 내 애의 성적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간략하게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수시는 6가지 원칙만 아시면 어머니들께서 어느 정도 원서를 쓸 수 있는 눈이 뜨이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시는 4가지 정도를 아시면 어머니들께서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면 되는구나 이렇게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엑기스 부분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만 챙겨서 오늘 돌아가셔도 아마 성공이실 거예요. 제가 하나씩 말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무제한이었습니다. 넣을 수 있는 만큼 다 넣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딱 6장의 티켓만이 주어졌어요. 6장의 티켓을 뒤에 보시면 안정, 적정, 소신이라고 되어 있죠. 안정, 적정, 소신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은 뭐냐면요. 안정 2개, 적정 2개, 소신 2개. 일단 기준은 2개로 잡으셔야 돼요. 이 이유는 뭐냐면 수시에서 떨어지게 되면 정시는
정말 살얼음판이에요. 왜냐하면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100분이라는 성적, 우리 수능 성적표에 100분이라고 나오는데 이 100분위가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분이 1% 차이가 난다 그러면 소수점 두 개가 붙으면 몇 점 차이가 나는 거죠? 1에다가 0 두 개. 몇 점 차이가 납니까, 어머니들? 100점이죠. 그러니까 1%를 되게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100분위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제가 고3 어머님들 중에서 둘째 애를 키우신 어머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머니 유예에는 어떻게 갔습니까? 그러면 내신만 가지고,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죠. 교과 전형 이것만 가지고 간 어머니들은 애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대학을 되게 잘 갔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시로 대학을 보낸 어머니, 첫째 애를 정말 늙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10년 늙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떨어지면 재수, 재수생은 떨어지면 삼수.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수시에서 기준은 안정, 적정, 소신인데 두 장을 써야 된다. 그런데 뉴스나 아니면 신문에 뭐 입시기관 대표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수시는 소신으로 지원을 해라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소신으로 지원해라. 그걸 잘못 판단하시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높게 지릅니다. 예를 들어서 400점 만점인데요. 수능에서 400점 만점이 100분이 400점 만점인데 문과 기준으로, 인문계 학생 기준으로 350점 정도 되면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동국대, 건국대, 하위권 학과 정도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이 지나치게 높게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쭉 쓰거나 아니면 310점 정도 되는 애들이 명지대, 경기대 아니면 충북대, 충남대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 이런 데를 쓴다는 거죠. 100분위가 확 높아진다는 거예요. 막 70%, 80%. 그렇게 원서를 쓰게 되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정시 때 컨설팅을 할 때요. 너 그때 수시 때 왜 이 학교 썼니? 안 썼대요. 너 수시 때 이 학교 썼으면 쉽게 대학 합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대학도 못 간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시는 무조건 소신이 아니라 안정, 적정, 소신으로 두 개가 기준이고 이게 좀 변형이 가능하겠죠. 어떤 학생은 안정이 3개일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적정이 하나고 소신이 2개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 적정, 소신을 2개 기준으로 해서 확실하게 안정을 잡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시 때 우리가 수능 성적으로 못 갈 대학 한 5%에서 10% 정도 올리시면 될 거예요. 5에서 10% 정도, 가장 좋은 게 10%입니다. 그러면 거의 다 합격을 해요. 10% 정도를 올려서 그 9월 평가원, 그리고 6월 달에 또 평가원 시험을 봤잖아요. 이 평가원이 의미가 있는 게 재수생하고 고3하고 처음으로 보는 시험이라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5에서 10% 정도, 특히 그냥 10% 정도 선만 잡으면 대학에 일반적으로 합격을 수시에서 한다. 정시 때는 못 갈 확률이 상당히 많은데. 근데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고3 학생들 특히 재수생은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고3은 아픔이 없기 때문에 다 수능 때 성적이 더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적이 더 안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은 10% 정도 이상을 잡고 그 정도 선을 잡고 적정은 한 20%에서 한 25% 정도를 적정으로 잡고 소신은 네 마음대로 써라. 왜냐하면 떨어질 게 거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굳는 애들도 있어요. 가끔가다. 그런데 우리가 원서 쓸 때는 특별한 경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일반론적인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정, 적정, 소신인데 소신은 뭐 50% 올린 애들도 있어요. 40% 올린 애들도 있고 70%까지 올린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안정은 10%, 적정은 20에서 25% 정도 수능 성적 기준으로 그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말씀해 드릴게요. 전형일이 모여있는 날 안정으로 지원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학교들이 이게 논술 보는 날이에요. 논술고사를 보는 날들이 대부분 어느 특정 요일에 다 몰려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14일, 11월 15일 이렇게 두 군데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그냥 친구들이 이 대학 쓰니까 그냥 막연하게
컨설팅을 준비 안 하거나 그냥 혼자 그냥 생각해서 집어넣었을 때 많이 모여 있는 대학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소신 지원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흩어지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많이 흩어졌을 때 안정 지원으로 거길 집어넣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적정 소신을 찾는 게 가장 낫고요. 그리고 모여 있을 때 한 군데는 오전에 시험을 봐요. 또 한 군데는 오후에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나는 안정 오전에, 그다음에 오후에는 적정. 이거 애들 흩어지잖아요.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때 내가 너무 지나치게 올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선에 안정적으로 집어넣으면 정말 쉽게 합격을 할 수가 있다. 모여 있다고 해서 소신으로 집어넣게 되면 그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당연히 소신이니까 떨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다른 요일 같은 경우는 하나나 두 개예요. 대학들이 있는 곳에. 그럼 다 몰리겠죠, 애들이. 그럼 그곳에다가 안정을 집어넣는다?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냥 흩어져 있을 때 대학이 많이 몰려 있는 곳에 집어넣어야 된다. 원서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전략을 짜시면 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정시 100분위를 기준으로 잡아라. 방금 말씀드렸죠? 정시를 기준으로 원서를 써야 됩니다. 수시는 무조건 소신 지원이다. 매스컴에서 많이 떠드는데 그렇게 되면 정시 모집 인원은 25%밖에 안 돼요. 100% 중에서. 제일 많이 뽑는 대학이 서울시립대입니다. 50% 수준이에요. 나머지 대학들은 25에서 30%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까지 가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시 100분위를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정 적정 소신을 그렇게 전략적으로 쓰셔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보면 가급적 수능 이후 전형을 노려라 이렇게 되어 있죠. 수능을 보기 전에 만일 내가 논술 전형을 본다라고 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능에 신경을 많이 못 씁니다. 그래서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경험이 있잖아요. 여기 재수생을 둔 어머니들 계시나요? 손 안 드시겠죠? 재수생을 둔 어머님들은 학생도 창피하지만 부모님들도 창피하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표현되는 걸 상당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가급적 수능 이후에 전형을 노려라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재수생 같은 경우는 절대 수능 이전에 잘 접수를 안 합니다. 시험을 안 보러 가요.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에 10월 달에 고3 때 10월 달에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계속 논술 시험만 보다 보니까 수능은 11월인데 수능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망가져 버리니까 최저도 안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웃으면서 야 수능 전에 한번 쓸래? 그러면 선생님 왜 그러세요? 저 안 쓸래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고3 학생들은 본인이 원하는 대학이면 무조건 다 쓴다는 거예요. 수능 전이라도.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능 공부를 하지 않고 토요일 날 수능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요일 날 논술 준비를 할 거예요. 목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는 논술 주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능이 다 망가져 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수능 이후에 시험 보는 전략을 짜라. 논술 전형 같은 경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섯 번째 보시면 추가 합격자, 이게 이제는 저희들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뺑뺑이라고 합니다. 뺑뺑이가 몇 번 도느냐? 10명이면 만약 뺑뺑이가 10명, 추가 합격이 10명 됐다. 그럼 뺑뺑이 한 번 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추가 비율을 보는 거예요. 학교 홈페이지에 자료실에 들어가면요. 어떤 대학들은 안 나온 대학들도 있는데 추가 합격자 비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추가 합격자 비율이 되게 많이 나오네. 그러면 2015학년도 작년이죠. 그리고 재작년 걸 한번 비교해보고 이 정도면 내 애가 적정으로 집어넣게 되면 안정은 아니죠. 적정으로 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뺑뺑이 한번 걸리겠다. 이렇게 전략을 짜서 적정으로 집어넣는 거고 점수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논술 전형에서 아니면 교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전형에서 내 애가 요 정도 부족할 것 같은데 소신으로 넣으면 되는데 여기는 네 바퀴를 도네. 네 바퀴 도는 데도 있어요.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는 한양대 안산이죠. 예전 말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350%, 그러니까 세 바퀴 반 도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 애가 소신으로 집어넣으면 될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서 한양대 에리카라고 하면 그러면 원서를 한번 지원해보는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학교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입시 기간에
컨설팅을 요구하시면 뭐 저희 SAD도 컨설팅을 다 하지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전략을 짜줍니다. 제 SAD가 제가 컨설팅을 할 때 한 학생한테 5시간 정도를 시간을 투자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부모님들하고 한 2시간을 이야기를 해요.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고3 선생님들이 학생을 데리고서 컨설팅을 할 때나 아니면 학원에서 컨설팅을 해줄 때 어떻게 그렇게 짧게 한 20분 만에 30분 만에 학생에 대해서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전형 자체를 찍어서 학과까지 이야기를 하고 거기다 원서를 넣으라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15년 정도를 컨설팅을 했고 저 정도의 컨설팅 기간을 가진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원서를 쓸 때는 학생 하나만 생각하고 어머니들이 만약 원서 쓴다고 하더라도 어머니 좀 시간이 더 걸리시겠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원서를 쓰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수시 전략을 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6가지 말씀드린 것만 머리에 가지고 있으시면 어느 정도 틀이 다 보여서 어느 정도 원서를 잘 쓰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보시면 모집 인원이 많은 학과 학부를 우선 선택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5번 때문에 그래요. 5번하고 이어져 있는 겁니다. 만일 모집 인원이 한 자리 숫자예요. 5명이에요. 그러면 픽스가 돼버려요. 고정이 돼버리는 거죠. 아예 안 빠져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비번호 1번이라도 충원율이 없으니까 그냥 떨어지는 거겠죠. 모집 인원이 적으면. 그래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학과로 뽑는 게 아니라 학부로 뽑는 게 많아요. 그래서 150명, 200명대 이렇게 뽑죠. 홍익대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뽑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이 많이 다른 학교로 간다는 거죠. 홍익대보다 더 나은데, 성대보다 더 나은 데로. 그러면 뺑뺑이가 많이 돈다는 거죠. 그래서 원서를 쓸 때는요, 아까 정시 100분위를 기준으로 쓴다라고 했지만 항상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건 6번입니다. 모집 인원이 일단 많은 데를 생각을 하고 기준을 잡는다. 그리고 1, 2, 3, 4, 5번을 적용시키면 쉽게 원서를 써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에 대한 우리가 원서에 대해서 쓸 때 뭐 수시 대입 전략, 뭐 원서 쓰는 요령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른 얘기 다 필요 없고 이 6가지만 알면 어머니들께서도 원서를 쓰는 요령들을 잡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시는 이제는 끄시고 정시를 말씀드릴게요. 한 개 입시기관 분석만을 신뢰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어머니들께서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하나의 입시기관 것만을 참고를 하면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어떤 입시기관에서는 플러스 10점이 남는다라고 하는데 어떤 입시기관에서는 마이너스 5점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요. 어떤 기관에서는 플러스 2점 정도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내 애를 플러스 10점이 남네? 안정으로 집어넣으면 되겠다. 안정. 그러면 안정이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무조건 붙는데 플러스 10점이니까 뒤에 소수점 두 번째 자리가 붙으니까 10점이잖아요. 1000점. 10점에다가 소수점 두 번째까지니까 1000점인데 무조건 붙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뒤에 소신으로 다 집어넣거나 아니면 적점, 소신 집어넣게 되면 안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뒤에 다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을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되는데 한 개 사이트만 보고 가면 되게 불안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개 기관의 입시기관의 사이트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거기서 평균을 내셔야 되고 나누기 3을 하면 되잖아요. 거기서 플러스 5점 이상이 넘으면 돼요. 그렇게 되면 얘는 안정이다. 이렇게 해서 뒤에서 원서 쓰기가 되게 편해지는데 하나의 기관만 보면 불안해진다는 거. 3개 기관 이상 거를 보시고 평균을 내서 이제는 정시 지원을 해야 된다. 자, 안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안정은 플러스 5점에서 10점 정도 사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안정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입시기관이 얘는 다 안정이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영문학과를 지원하려고 한다. 그러면 한 391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400점 만점에 391%, 100분이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 학생을 어떤 학교는 입시기관은 안정, 어떤 애는 적정, 소신 뭐 이렇게 막 나온다. 이렇게 391점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애가 389인데 안정이라고 말하는 데도 있고 소신이라고 말하는 데도 있고 적정이라고도 말하는 데가 있다. 그럼 어떻게 믿어요? 어디가 맞을지 모른다는 거죠.
세 군데에서 전부 다 안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애가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한 군데만 안정이라도 안정이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안도감의 한숨을 좀 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안정이라고 하면 세 개가 다 안정이어야지만 안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3개 이상의 기관을 보고서 이렇게 플러스 5점에서 10점이 남으면 안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시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번 넘기시면 적정인데요. 0.01에서 5.0 이 사이가 적정인데, 적정을 잘 보시면 보수적 적정, 공격적인 적정 이렇게 되어 있죠. 보수적인 건 뭔지 아세요? 안정에 가깝다는 거예요. 적정이긴 한데 조금 더 안정에 가깝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정이 하나 껴있죠. 3개의 기관 중에. 그러면 제 적정이 제가 맞으면, 저 입시기관이 맞으면 적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거죠. 안정이 2개 있어도. 이게 좀 보수적으로 쓰는 거고, 특히 재수생들이 이렇게 많이 써요. 산수를 하기 싫어서. 그 다음에 좀 공격적인 적정은 소신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안정 2개에 소신 하나죠. 그 다음에 보시면 무리, 안정, 적정. 안정이 하나 들어가고, 무리는 뭐냐면 넣으면 무조건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조건 떨어진다. 그런데 안정이 껴있잖아요. 어떤 입시기관에선. 이렇게 되면 평균이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정, 소신. 이건 거의 추가 합격 아니면 안 될 확률도 되게 높은 거죠. 적정, 소신이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안정, 소신. 한 군데만 안정이래요. 2군데는 다 떨어진대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좀 공격적인, 특히 고3 학생들이 공격적으로 많이 하고요. 재수생들은 위에는 좀 보수적으로 지원을 좀 많이 하는 형태다. 소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월 28일까지 한번 기다려보겠다. 끝까지 한번 3월이 되기 전까지 한번 기다려보겠다. 그래서 핸드폰을 2월 28일까지 부모님이나 학생이나 꼭 들고 다니죠. 왜냐하면 연락을 했는데 안 받으면 그 다음번 애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 소신인데, 소신에서도 보수적이고 공격적인 게 있죠. 공격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면 다 소신이에요. 이거 안 될 확률이 거의 다인 거죠. 그런데 한번 버리는 셈 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써보겠다라는 게 공격적인 거고, 보수적 소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적정이나 안정이 하나 정도 껴있을 때, 어떤 입시기관에선 적정, 안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런 거죠. 모의 지원을 무조건 신뢰하지 마라. 이게 뭐냐면, 저희들 사이에서 이야기 도는 게 뭐냐면, 그 어머님들 중에서 알바를 고용해가지고 허수로 이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허수로. 그러면 점수가 막 높아지거나 점수가 그냥 낮게 나오거나, 저기에 따라서 어머니들께서 학생들이 정시 컨설팅을 할 때 모의 지원에서는 저 합격한다고 그랬는데요, 믿지 말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방해 세력들이 있어요. 알바까지 고용해서, 서울에서. 그렇기 때문에 모의 지원은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마라. 기분은 좋겠죠. 본인이 떨어질 것 같은데 다른 데서는 떨어진다고 했는데 모의 지원은 합격인다고 했으니까. 근데 모의 지원은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2년치 경쟁률을 보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년치 경쟁률을 보라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경쟁률이 엇비슷한 경우가 거의 일반적이에요. 2014학년도, 2015학년도, 지금 2016이니까요. 16학년도니까. 14, 15학년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해요.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러면 그것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균을 내서 보세요. 평균을 내서.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근데 대부분 경쟁률이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2년치를 보고서, 이것도 홈피에 들어가면 2015학년도, 14학년도, 13학년도 다 있습니다. 경쟁률이. 그걸 참고하셔서 이제는 지원을 하시면 되고, 4번 추가 합격자를 고려해서 적정 소신을 지원해라. 수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추가 합격자를 고려해서 지원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제가 수시, 정시 지원 전략의 키포인트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깔끔하게 원서를 쓸 수 있는지. 그래서 이 기준으로 원서를 쓰게 되면 거의 틀림없이 수시나 정시에서 합격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근데 어머니들한테, 고3 어머니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정시까지는 가급적 가지 말라. 모집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수시에서 가급적 해결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원서를 쓰실 때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좀 적용을 하셔서 원서를 쓰시게 되면 정말 원서가 해피하게
합격증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주에 여기 제가 처음 왔는데 어머님들 교육열이 가장 높은 충주의 어머님들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제가 키포인트만 이렇게 뽑아서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교과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학생부 교과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지방대학은 학생부 교과를 중시합니다. 그러나 수도권 대학은 학생부 종합을 중시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충북대의 순위는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국대학에서 20위권 밖에 있습니다. 동국대학보다도 높았던 대학이 동국대학보다도 한참 뒤져 있습니다. 지방대학은 학생부 교과를 많이 뽑습니다. 학생부 종합을 뽑기 위해서는 입학사정관을 데리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방대학은 예산 문제 때문에 입학사정관을 데리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를 많이 뽑는데 그러지 마시고 학생부 종합 쪽을 목적으로 해서 서울 소재 대학을 지원할 수만 있다면 지원하시는 게 낫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이라는 것은 학생들의 미래를 보는 겁니다. 이제 많은 게 변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 제도도. 교과 전형 어떻게 하는가 해서 고교 선택인데요. 특목고, 자사고, 전국 자사고 4월 달부터 영재고등학교가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부터 특목고, 자사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달에 가서 일반고는 추첨이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어머님들은 특목고나 영재고나 자사고를 많이 선호하십니다. 말씀드릴게요. 영재고등학교는요, 카이스트의 입학은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특목고나 자사고가 카이스트 입학을 보장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영재고등학교나 특목고나 자사고를 간다면 학생부 교과에서는 절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내신 따기가 어려우니까요.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논술 전형이나 정시 전형을 선택해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에서도 사실은 교과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일반계 고등학교는 학생부 교과나 종합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런 점에서 자녀분들이 아직 고등학교를 진학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특목고나 자사고 쪽보다는 일반고를 가라.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야에 있든지 상위권이 중요한 거지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고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목고나 영재고 같은 것이 좋은 점 하나 얘기할게요. 공부하는 분위기는 형성됐습니다. 이거 하나는 좋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중학교 때는 자기 나름대로 상위권을 달리던 학생이 특목고나 영재고 와서 상위권에서 밀려나게 된다면 그 학생은 스스로가 좌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고등학교 선택은 내신 따기가 쉬운 일반계 고등학교가 좋다 이거고요. 하나 넘겨주세요. 연세대 교과 전형에서는요, 대다수의 어머님들이 특목고나 자사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비율, 합격생의 비율을 본다면 9대 1 정도로 일반계 고등학교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머님들이 생각했던 지금까지의 잘못된 오해를 한번 불식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위권을 벗어나면 교과 전형이 확대된다는 것은 서울에 있는 10위권이 아니라 15위권까지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교과 전형이 확대되니까 내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서울에 있는 15위권 대학을 간다면 사실 어머님들은 대학의 어떤 변화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제 모교는 아닙니다. 여기서 제 모교를 밝힌다면 저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했지만 요즘에 굉장히 뜨는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이 대학을 많은 어머님들은 외면하시라고요. 서울에 있는 숭실대학교입니다. 숭실대학교를 추천하는 이유는요, 지금 현재 객관적인 순위는 13위권 대학입니다. 그런데 숭실대학은요, 건국대, 동국대, 숭실대 순이거든요. 건국대가 11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익대는 많이 쳐져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숭실대학과 비슷한 선이 오히려
부산대학, 경북대학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숭실대학은 추천해 주는 이유가 교환학생 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이제는 해외 유학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기업에서요, 해외 유학, 해외에서 뭐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받아왔다, 박사학위를 받아왔다, 이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문화가 달랐던 데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한국 직원들하고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물 위에 기름이 뜨듯이 동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대학이 선호하는 거는 교환학생으로 글로벌 시대 해외에 가서 1, 2년 경험한 학생들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줍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교환학생 제도가 잘 돼 있는 10위권 대학은 대체적으로 잘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숭실대학이 기독교 계통이고 세계적으로 교환학생 제도를 연을 맺고 있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럼 종합전형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많은 인원이요, 종합전형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했을 때요. 역시 충북에 있는 대학들은 교과전형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서울 중심의 대학은 논술전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시의 모집 인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학생부 교과전형, 이렇게 됩니다. 외부의 수상은 절대 이제 기록할 수 없습니다. 단 하나 기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학교장의 승인을 받고 참석한 대회에서의 수상 실적은 기록이 되는데 토플이나 토익은 학교장이 승인도 해주지 않을 뿐더러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외국에 대한 중요성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세대학을 한번 예로 들을게요. 아까 어느 어머님 서울대학을 희망하신다고 그랬는데 서울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대학에서 어학특기자 전형을 폐지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고등학교 때 이미 토익이나 토플에서 고득점을 받고 온 학생이나 그러한 점수가 없이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을 비교해 본 겁니다. 무조건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비교해 봤더니 고등학교에서 토익이나 토플에 고득점을 받은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와서 자만심에 빠지더라. 그래서 오히려 주변 학생들과 융화가 잘 안 되더라. 그런데 대학에 들어와서 토익이나 토플을 공부한 학생들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사회 진출의 가능성은 훨씬 높고 또 진출 확률도 통계적으로 더 다양성을 갖더라. 이러다 보니까 구태여 어학특기자를 우리가 대학 모집에서 뽑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결정한 거지 정부가 사교육비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어학특기자 모집하지 말라, 여기에 따라서 연세대학이 따라갈 대학은 아닙니다. 10위권 대학은 그러다 보니까 어학특기자를 거의 모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내 수상 실적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모든 과목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특정 과목에서 아주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게 되면 교과 수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행상, 모범상, 봉사상 이런 거를 관리하고 교내에서 경시대회를 봅니다. 문학 경시대회도 있고 그 다음에 외국어 경시도 교내에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자기 나름대로의 수상 실적을 갖고 즉 3학년 1학기까지 최소한 20개 이상의 수상 실적을 학생부에 기록해야 됩니다. 이 수상 실적을 기록하셨다면 이제 자율활동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은 기본이고 교회 자율활동이다. 그래서 자동봉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활동에는 학급 내에서 꼭 반장을 안 해도 됩니다. 요즘에 회장이라고 하죠. 학예부장을 해도 됩니다. 봉사부장을 해도 됩니다. 게시판 지기를 해도 됩니다. 나름대로 공동체에 참여했다는 것이 학생부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자율활동은 본인이 하고 싶다면 꼭 누군가가 나를 뽑아줘서 반장을 한다고 생각지 마시고 자녀분들한테 말씀하세요. 게시판 지기라도 해라. 그래서 학생부에 뭔가 기록이 남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은요, 가장 좋은 걸 말씀드릴게요. 자기 스스로 동아리를 하나 창설해서 학교에 등록시키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학한 고등학교에 없는 동아리, 예를 들자면 경제 동아리 같은 거요. 예전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와 지금의 자기소개서를 쓸 때가 전혀 다릅니다. 예전에 자기소개서는 결과 중심으로 써야 됩니다. 나는 학년회장을 했다,
학생회장을 했다, 학급회장을 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걸 이뤘다, 나는 토익에서 몇 점 받았다, 나는 어디 가서 봉사활동을 했다. 이젠 그거를 대학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학년회장을 왜 하려고 했던가, 학급회장을 왜 하려고 했던가,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가 느낀 건 뭔가, 설사 내가 학급회장은 되지 못했어도 이 경험은 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걸 써야 됩니다. 간단히 결과 중심으로 평가하던 자기소개서가 이제 그 학생의 미래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가, 이걸로 바뀐 겁니다. 교육계열이나 인문계열로 가려면요, 멘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아원을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사회과학계열로 간다면요, 이 봉사활동은 복지관을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또는 양로원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자신의 전공과 관련시켜서 봉사활동을 해야 되고, 논술 전형에서는 봉사는 시수만 반영합니다만 학생부 종합에서는 질적인 내용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내 전공과 관련시킨 봉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진로 활동이라는 거는 자기가 대학 진학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을 가졌는가를 학생부에 기록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법률방송에서도 저희들이 한번 공개한 게 있습니다만, 오늘 돌아가셔서 자녀분들의 학생부가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심지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과목이 1학년 교과 성적표가 있으면 그 밑에 세부사항 및 특기사항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이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쓰신 학생부를 저희들이 다수 발견했습니다. 그럼 그 학생은 학생부 종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설사 어떤 교과목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보이지 못했다 할지라도 꾸준히 노력하는, 즉 생활 자세를 지니고 있고, 즉 자기 나름대로의 창의적인 안목에서 교과목을 접하고 있어서 미래에 대한 이런 관심을 갖고 담임 선생님이 기록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해당 사항 없음,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즉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여기에 대한 반영을 한다는 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작성을 안 해주신다면 그 학생은 몇 개 대학은 지원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수직적 독서와 수평적 독서가 있습니다. 수직적 독서라는 거는요,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책을 읽어야 됩니다.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럼 경제 관련 서적을 읽어야 돼요. 이 수직적 독서가 70%에서 80%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수평적 독서는요, 경영학까지만 문학 작품도 읽고 과학도 읽고 사회에 대한 연구 교재도 읽고 이래야 이게 수평적 독서입니다. 수평적 독서는 다양성이고 수직적 독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다수의 많은 학생들은 수평적 독서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 문학 작품이 재밌잖아요. 그죠? 경제 원론보다는, 과학에 대한 이론보다는 오히려 소설을 읽음으로써 그래도 흥미라도 느끼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독서 활동을 위한 독서일 뿐이지 대학 진학을 위한 독서는 될 수 없다.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주로 수평적 독서로, 그 다음에 2학년 올라오면서 주로 수직적 독서로 읽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 이거 하나는 오늘 알아가시면 굉장히 독서 활동에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이 주위에 자녀분들의 친구와 학생부를 같이 한번 떼어보세요. 어떤 학생은 7페이지, 어떤 학생은 10페이지, 어떤 학생은 12페이지 이렇습니다. 근데 이건 학교 이름을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하나고등학교는요, 모든 학생들이 3학년 1학기까지 학생부에 기록된 페이지 분량이 약 18페이지입니다. 그만큼 학교와 관리를 철저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독서활동 제출 안 하면 담임이 욱박지릅니다. 너 다음 주까지 몇 편 읽어서 내, 막 이렇게 욱박지릅니다. 너 동아리 활동 이게 뭐야? 이러면서 너 자취활동 왜 적극적인 참여 없어?
이러면서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시에서는 그 하나고등학교가 대원이거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명문 자사고에는 좀 뒤질지 모르나 수시에서만은 독보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인문계나 자연계나 건국대학교 논술전형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스펙을 무시하고 거의 논술 100% 전형입니다. 학생부 반영이 됩니다. 건국대학교 논술에서요. 근데 봉사활동은 3학년 1학기까지 20시간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출결사항은 무단결석이 3회 이내면 만점입니다. 그럼 비교과는 다 만점이겠죠. 교과는 구등부금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7등급이라 해도 1등급과 2점 차이 벌어집니다. 상위권 대학은요, 교과 점수에서 논술에서는 교과 점수를 거의 제로 베이스로 갑니다. 서강대학과 중앙대학은 5등급이 아니라 7등급까지요 거의 점수 차가 없습니다. 5등급까지는 0.4점 벌어집니다. 고려대학과 연세대학교 5등급까지 1등급과 점수차가 0.8점 벌어집니다. 이 이유 말씀드릴게요. 왜 상위권 대학에서는 논술에서 내신의 반영을 거의 무시하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대원 외고를 찾아갔을 경우에 거기서 학교 내에서 서울대 논술이 진행될 때입니다. 한 4년 전이죠. 특강을 베풀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학생한테 제가 질문을 했어요. 너 내신 몇 등급이야? 5등급이요. 너는 6등급이요. 수능 몇 점 맞았어? 국영수 300점 만점에 297점, 295점입니다. 5등급, 6등급이 내신은. 그러면 서울대학교 교수가 내신 1등급 뽑겠습니까? 국영수 297점 맞은 애 뽑겠습니까? 후자죠. 내신에 대한 믿음은 안 가니까요. 건국대학교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린다면 건국대학교는 학생부 반영이 거의 없어요. 그럼 논술만 갖고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근데 건국대 논술은요, 다른 대학과 다릅니다. 이 논술을 갖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경희대학, 건국대학, 동국대학이 참 유사한 논술입니다. 인문계 논술에서는. 그런데 동국대학은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을 쓰는 순간 합격에서 제외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주어진 제시문에만 철저해야 됩니다. 근데 경희대학은 주어진 제시문에만 철저하면 또 탈락입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들었던 기본적 소양을 작성해야 됩니다. 건국대학은요, 이 두 개 대학과는 또 달리 주어진 소재를 갖고 자신이 일반화시켜야 됩니다. 확대시켜서 서술해야 됩니다. 대학별 특색을 정확히 알고 자녀분에게 선택하게 하셔야 됩니다. 나 최저는 맞췄어. 그러니까 연세대 갈 수 있어. 고려대 갈 수 있어. 논술에서 가장 까다로운 대학은 고려대학입니다. 고려대학 논술이 가장 어렵고요. 연세대학은 지문에 없는 보이지 않는 걸 찾아낸다면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를 선택하는 순간이요, 학생부 일반과 종합은 원서 낼 수 없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들은요, 특성화고등학교 특별전형이나 논술전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냥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특성화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건 괜찮습니다만 대학 진학을 하기 위해서 내신 따기가 쉬우니까 특성화고등학교를 간다. 그러면 서울 소재 10위권 대학은 이미 입학을 포기했다고 보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서울 소재 10위권 대학을 특성화 졸업생이 간다면 두 가지입니다. 논술과 정시 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과 교과는요, 지원 자격이 없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원할 수 없음 명시됩니다. 대한고등학교 지원할 수 없음 명시됩니다.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선택은 접어두시고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괜찮습니다. 사실상
필수 한국사 영어를 시간상 그냥 간단히 묶어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평가가 됩니다. 상대 평가가 아닙니다. 대학마다 반영에 대한 즉 조건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한국사가 이과생한테도 필수가 됩니다. 해야 됩니다. 대다수의 상위권 대학은 3등급 정도를 합격의 조건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너무 무리하게 투자는 하지 마시고 학교 수업에 충실하다 할지라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절대평가 여기서는 한국사를 갖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절대평가라고 좀 말씀드렸고 3등급 정도만 돼도 대다수의 대학들은 합격의 조건으로 삼아주고 있으니까 아마 자녀분들이 그렇게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어 고2부터 문이과 통합 출제다. 즉 지금도요 문과 이과생들이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또 지방대학은요 국영수를 전부 A로 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들은 A 즉 국영수 중에서 하나는 B가 됩니다. 국어나 수학이요. 영어는 공통이지만요. 이제 국어가 공통이 된다면요 자연계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고2 학생들은 이제 국어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높이셔야 될 겁니다. 90점까지 1등급인데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상위권 대학들은 의견 제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변화 없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즉 영어에 대한 비중이 그만큼 약해지는 거죠. 이제 글로벌 시대니까 영어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는 있지만 그때 수능 영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그렇다고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상위권 대학은 이것도 등급의 조건을 걸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유명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등급은 당연히 높여야 되겠죠.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만들어주신 충북방송 관계자 여러분한테 정말 진심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충주를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만 마치겠으니까 궁금하신 거는 내빈실로 옮기셔가지고 한번 문의해 보시고 좋은 결과 빚어가시기 바라면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